자, 아까 희소성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미국과 유럽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요. 라고 하면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 아, 그러면 통화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바뀌었구나. 돈을 거두어 가는구나. 그러면 미국의 달러화는 유로화에 비해서 덜 흔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화는 강세 요인이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그려드렸어요. 그건 2년 뒤에 정책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시중 채권 금리에, 국채 금리에 이제 선반영된 결과인 건데, 자,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일과 미국의 국채 금리 차가 확대됐다. 즉, 독일의 국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 높은데 더 높아졌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비해서 긴축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 돈을 더 많이 걷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독일과 미국 사이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동안 유로화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주된 잣대였고, 엔화의 경우도 사실상 마찬가지였다라는 점을 착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금리 차에 따른 특정 통화의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선진국에 국한된 얘기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위안화까지는 이 메커니즘이 먹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굉장히 긴축적이다. 2018년 4분기에 그러했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과의 국채 금리 차가 줄어듭니다. 우측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내려오죠. 이러면 위안화가 절하되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2019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이때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위안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드물게는 이런 접근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냐. 근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엔화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조지 소로스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이 차트를 인용을 했죠. 그래서 본원통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자산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열심히 풀었느냐에 따라서 이 역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엔화가 하락을 하고요. 이게 파란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일본과 미국 간의 본원통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분모에 있는 미국의 본원통화 팽창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달러화를 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엔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철저히 희소성의 개념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금리차의 설명력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해요. 근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차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하될 것 같이, 마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면은 정책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한미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서 연방기금금리가 훨씬 더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오히려 원화는 강세였다라는 특이한 그런 성격을 지닙니다.